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화유산 해설 입문 시간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자원과 문화유산 해설 기법을 주제로 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진행을 맡은 저는 신춘호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한중연행노정답사연구회라고 하는 답사연구단체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방송대학TV라고 하는 방송국에서 촬영감독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간간히 문화유산 해설 강의와 답사기획, 현장 안내 해설 등을 진행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동학문화 해설사로서 갖춰야 될 다양한 그런 이 조건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문화유산 해설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의미들이 있고 해설들을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게 유용할까 하는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크게 제가 이렇게 목차로 여러 가지를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하긴 했는데 우선 크게 보면 이 문화자원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한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리고 문화유산 혹은 문화관광 해설사라고 하는 그런 직군들이 있는데 이러한 분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는 것인지 살펴보고요. 그리고 문화유산 해설의 기법 그리고 이 문화유산 해설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기획하는 그런 계획 단계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이제 문화유산 해설사마다 성향이 다르고 이 관심사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해설의 기법들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지만 기왕이면 해설을 생동감 있고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그 기법들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해설을 함에 있어서 보조 자료들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방식 그리고 여러 가지 해설 중에서 탐방로 해설을 하는 그런 그 기술 등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설을 잘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 해설에 참여하는 관광객, 이 참여자의 이 심리나 이 요구들을 잘 파악하는 것들이 해설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지점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문화자원과 문화유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비대면 영상 강의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문화유산 해설 강의도 야외에 나가서 현장에서 강의를 하면 조금 더 생동감 있게 진행이 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그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지난 1년 동안 거의 외부의 활동들에 많은 제약을 받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야외에서 역사 문화를 해설하는 문화유산 해설사의 경우에도 이렇게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해설을 중지하거나 이 보류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도 비대면으로 하게 되었는데 하루빨리 이 코로나 상황이 개선돼서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문화유산을 해설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화자원을 설명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한번 좀 그 생각해 볼 내용을 제가 한번 좀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보통 문화유산의 현장들, 문화관광의 현장들을 가다 보면 우리가 특정한 유물 중심 그리고 특정한 지역에 대한 그 공간 중심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이 역사 유적이나 문화 유적들을 파악하는 그런 이 경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 다른 관점의 이 문화유산을 대하는 이 관점들을 한번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기존의 이 문화유산을 대하는 관점들이 이 유물유적 또는 공간이나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봤다면
이제는 이 유물 유적과 공간을 만나기 위해서 이동하는 길, 여정, 노정 이런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봤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점과 면적인 요소들을 주로 우리가 문화유산을 대하는 관점으로 이해를 했었다면 이제는 이 점과 점을 연결하고 점과 면을 연결하고 면과 면을 연결하는 이런 선에 대한 개념들도 우리가 중요하게 다시 조명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흔히 알고 있는 참마고도라든지 실크로드 그리고 과거에 사신들이 중국을 오갔던 연행길이라든가 그리고 많은 한인들이 동북 지역으로 또는 연해주로 이주했던 그런 이주의 노정, 예, 그리고 근래 약 한 10년, 15년 사이에 우리 이 국내에서도 많이 개발되고 활용되고 있는 올레길이나 둘레길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전부 다 길입니다. 물론 이제 이 차나 우마가 교통하는 그런 그 교통로로서의 길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 이제는 그 길 사이에서 만나는 유물 유적, 역사 유적, 공간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런 길들도 하나의 이 문화유산으로서 대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동학 문화 해설사로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시게 되면 이 동학 역사의 현장을 탐방을 한다거나 또는 해월 신사님의 이 피체 노정이나 순도 이후의 여정이라든지 다양한 이 동학 관련한 내용들을 어떤 특정한 역사 테마 프로그램으로 기획해서 다니게 될 텐데 그랬을 때 특정한 유물 유적이나 공간들을 살펴보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가는 이동 과정에서 느끼는 길 위에서의 그런 내용들도 매우 중요하게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께서 기획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문화관광이라고 했을 때 특히 이제 문화관광은 당연히 이제 그에 걸맞는 자원이 있어야지 이 문화관광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문화관광 자원이라고 하는 말은 이 문화관광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기본적인 매력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화관광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습니다. 사전적 정의도 있겠고, 그리고 이 세계 관광기구인 이 WTO의 그런 이 정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좁은 의미의 정의도 있고 넓은 의미의 이 문화관광에 대한 정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제 이 관광공사에서 정의하는 문화관광의 개념들이 있기도 한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굳이 외울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이 내용들을 한 번씩 읽어보시면 대략 이 문화관광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문화관광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문화관광 자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문화관광의 사전적 정의를 잠깐만 좀 살펴보면요. 이 문화관광은 유물, 유적, 그리고 전통 공예, 예술 등이 보존되거나 스며있는 그런 지역 또는 사람들의 풍요로웠던 과거에 초점을 두고 관광하는 행위입니다. 물론 현재적인 모습을 살펴보기도 하겠지만 이런 이 문화관광의 자원들이 과거로부터 지금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떤 그런 양태들을 띄어서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들이 바로 이 문화관광의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한국관광공사에서 얘기하는 이 문화관광에 대한 개념들을 좀 살펴보면요, 문화적 동기를 가지고 전통과 현대의 다양한 문화를 적극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특정 관심 분야의 관광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국가를 이루거나 작게는 사회를 이루거나 개인의 활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지만 수많은 시간 동안 이 세월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독특한 그들만의 또는 그 국가만의 그 사회만의
그런 그 독특한 이 문화적인 형태들을 갖추고 살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문화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이 문화에 대한 내용들을 사전적으로 좀 살펴보면 이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의 인간들이 이 사회 속에서 행동하는 모든 양식을 이 생활 속에서 일으켜낸 그런 물질적, 정신적 소산을 통틀어서 얘기한다고 합니다. 여기는 당연히 의식주나 언어, 풍속, 도덕, 관습, 이 사회적인 그 사회만이 갖고 있는 풍속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뭐 학문이나 예술도 역시 당연히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 문화적인 것들은 인류가 시작되면서 이루어진 역사가 당연히 문화이고요. 이런 문화는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끊임없이 재창조되거나 유지, 발전돼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문화라고 하는 그 특성을 전제로 하고 우리가 문화재라고 하는 용어를 한번 살펴보면요,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 풀이에서도 볼 수 있듯이 문화라고 하는 측면과 이 재화적인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 재화라고 하는 것은 가치를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이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나 또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 민족, 세계적인 유산으로서 이 역사적으로, 예술적으로, 학술적으로, 경관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유무형의 이런 이 문화재들이 있다고 했는데 유형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 문화재, 무형 문화재 또는 기념물, 민속자료, 등록 문화재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좀 이 형태의 유무에 따라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정 문화재냐 비지정 문화재냐라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또 문화재의 종류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국가 지정 문화재, 도가 지정하는 문화재 또는 그 아래에 시 단위에서 지정하는 그런 문화재로 구분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성격에 따라서는 이런 그 문화재들이 특정한 이 종교와 관련된 문화재, 예를 들어서 불교 문화재냐, 유교 문화재냐, 또는 이 고건축 문화재냐, 민속적인 그런 그 문화재냐, 이런 성격들이 다양하게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근래 아주 오래된 건축물은 아니지만 근현대 시기에 조성이 돼서 오늘날에 매우 유의미한 그런 그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런 그 건축물들을 근대 건축 유산이라고 하는 형태로 또 지정해서 관리를 하기도 합니다. 유형에 대한 문화재, 유형, 무형, 그리고 기념물, 민속 자료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이 자료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아마 이 자료가 제공이 될 텐데 자료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소상하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정 문화재와 비지정 문화재는 이렇게 또 다양하게 세분화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 지정 문화재, 시도 지정 문화재, 문화재 자료 이런 형태로 구분될 수 있고요. 비지정 문화재의 경우에는 일반 동산 문화재 그리고 매장 문화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국가 지정 문화재는 대표적으로 이제 천년 기념물이라든지 중요 무형 유형 문화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지정 문화재의 경우에는 약 한 7가지 정도의 그 세 분류를 뭐 체계적인 분류에 따라서 구분하기도 하고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그리고 도지사 그리고 시군 단위의 그런 이 시 단위 시도의 조례로 지정한 그런 문화재들이 있고요. 등록 문화재 같은 경우는 지정 문화재는 아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현대 시기에 형성된 건조물이나 이런 그 특정한 건축물들 유물들이 의미가 있는 것들을 이렇게 등록 문화재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문화재 자료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나 시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중에서 향토 문화의 창달에 필요한 그런 내용들의 유적들이나 유물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서 지정하는 문화재 자료로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형태들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비지적 문화재에서 이제 동산 문화재 같은 경우는 문화재 보호법을 일반적으로 따르는데요. 이렇게 비지적 문화재 같은 경우는 문화재 보호법에서 시도 조례에 의해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중에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들을 주로 관리를 하고요. 특히 일반 동산 문화재 같은 경우는 국외의 수출 또는 반출 금지 규정이 반드시 적용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특히 동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중요한 도자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동산 문화재인데 이런 것들을 함부로 지정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외부로 반출되거나 할 수는 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동산 문화재들을 일부 한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도 하는 겁니다. 국가지정 문화재는 또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국보, 보물, 사적, 그리고 사적 및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 무형문화재, 중요 민속자료 이런 형태로 세분화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7가지의 그 세분화된 그런 그 내용들인데 여기에는 지금 8가지로 지금 제가 구분을 해놨습니다. 시도지정문화재도 유형, 무형, 그리고 기념물, 민속자료 이렇게 이 그 세부 사항들을 포함을 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역시 여러분들께서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문화관광자원에서 우리가 요즘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그 매우 중요한 그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우리가 인류가 보편적으로 보존해야 되는 그런 그 가치가 있는 것들을 유네스코에서 세계 기록유산이라든지 세계 문화유산이라든지 인류 유형 유산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보존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 국내에서도 많이 이제 그 등록이 돼서 지금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유산은 특히 이제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구분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류 무형유산, 세계 기록유산 이러한 형식으로 세분화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유산은 작년에 한국의 서원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지금 13건의 국내 세계 문화유산이 등재가 되어 있고요. 세계 자연유산은 제주도에 1건, 그리고 복합유산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인류 무형문화유산은 최근까지 20건이었는데 이제 1건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12월 16일자로 불교의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인 연등회가 세계 인류 유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는 21건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 기록유산은 2017년에 조선통신사 기록물이 등재됨으로 인해서 16건의 세계 기록유산이 등재가 돼서 지금 현재 국내에 이렇게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유산들은 이렇게 국내에서 지정이 돼서 많은 관광객들을 맡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문화자원 또는 문화유산들을 현장에서 많은 관광객들 혹은 탐방객들에게 해설을 하는 그런 이제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문화유산을 그 해설하는 일들을 말 그대로 문화유산 해설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유산 해설사나 문화관광 해설사 이런 개념의 많은 이제 그 일종의 직업군이 형성되기도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문화유산 해설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특정한 의미를 설명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특정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단순하게 어떤 그냥
단순한 어떤 의미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갖고 있는 특정한 의미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시기적으로 시대적인 의미, 아니면은 이 관련된 그 인물과 연관된 의미, 아니면 이게 시대사적으로, 아니면 국가적인 의미나 정치적인 의미나 문화적인 의미에서 어떤 의미들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여기서 말하는 그런 의미를 설명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그러한 이런 그 특정한 문화유산, 문화자원이 갖고 있는 이 복합 다양한 의미들을 설명하는 것들을 얘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해설이라고 하는 그 용어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이라고 하는 이 용어의 앞에다가 문화유산을 붙이면 문화유산 해설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유산 해설은 단순히 특정한 현상으로 보여지는 그런 이 문화유산을 이것은 무엇이다, 이것은 언제 어디서 만들어졌던 무엇이다라고 단순하게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다양한 이 내용들을 같이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문화유산 해설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문화유산 해설에 대한 이 연구나 이런 것들은 뭐 국내적으로 많이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저는 여기서 이제 뭐 특정하게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 틸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의하는 것, 그리고 왈린이라고 하는 연구자가 정의하는 것, 에드워즈 그리고 알드리지, 이런 그 외국의 이제 저명한 연구자들이 이 문화유산의 문화유산이나 문화유산 해설에 대한 정의들을 규정하고 있기도 하고요. 기타 국내에서도 문화유산 해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설을 하고 해설을 정의하고 있기도 합니다. 틸튼의 경우는 문화유산 해설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적인 정보를 주고받는 그 외에도 이 특정한 이 정보들을 직접 경험하도록 한다든가, 또는 적절한 매체를 사용해서 의미와 관련성들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그런 어떤 특정 교육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문화유산 해설의 특징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왈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문화유산 해설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지각 발달을 도와주는 행동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에드워즈의 경우에는 정보 서비스, 안내 서비스, 교육, 여흥, 선전, 그리고 영감적 서비스 등 6가지가 적절하게 조합된 것을 문화유산 해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화의 해설을 통해서 새로운 이해나 통찰, 그리고 새로운 어떤 그 흥미를 불러일으켜 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바로 문화유산 해설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 외국의 이 문화유산 해설에 대한 정의들을 종합을 해보면, 문화유산 해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방문자들에 대해서 교육적인 활동이고, 지각 발달을 도모해주고 새로운 이해나 통찰력을 키워주는, 그래서 흥미를 불러일으켜주는 그런 활동이고, 또 자원 보존에 기여할 수 있는 설명 기술이라고 우리가 종합해서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틸튼, 우리가 이제 흔히 현대적 공원 해설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이제 그 틸튼을 이제 호칭하기도 합니다. 그가 저술한 숲자연 문화유산 해설이라고 하는 그런 그 책에 보면, 우리가 만나는, 그러니까 방문자들 누구나, 관광객들 누구나 만나는 것들 중에 어떠한 소재라도 문화유산 해설의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박물관에서는 예술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당될 수도 있겠고, 공원에서는 온전한 사슴의 어떤 그런 그 모습들도 있겠지만, 어느 한쪽에 그 남겨져 있는 사슴의 뿔만 가지고도 우리가 그 사슴에 대한 맥락적인 이해나 많은 그런 이 동물학적 측면 이상을 넘어서는 그런 얘기들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종 기념품, 건축 장치 이런 것들도 이 문화유산으로서의 그런 그 해설 가치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문화유산 해설에 대한 얘기들을 했는데, 우리가 관광 해설이라, 관광 안내하는 이제 그런 역할들도 있잖아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화유산 해설과 관광 안내가, 일면 유사한 듯 보이지만, 또 분명히 이 역할이 구분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유산 해설과 관광 안내가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화유산 해설가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국립공원이라든지 또는 박물관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이제 이 유적이 있는 곳, 이런 곳들의 상주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관광 안내원의 경우에는 도시 또는 어떤 지역 전체를 관광객들과 함께 여행을 한다는 점이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유산, 다시 말하면 문화유산 해설가는 특정한 유적이 있는 공간에서 해설을 해주는 거고, 관광 안내는 관광객들을 모시고 다니면서 공간을 이동을 해가면서 그 문화관광, 문화유산들을 해설해주고 안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일명 같은 부분일 수도 있고 다른 부분일 수도 있는 건데요. 여기서 보면은 특정 장소를 규정한다는 것이 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관광 안내를 해주시는 분들의 관광 이 장소라는 거 하는 것들이 여기 문화유산 해설사들이 문화유산 해설사들이 활동하는 공간과 겹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제 대규모 어떤 특정한 지역들이 아닌 이상, 그 소규모의 그런 그 지역이나 이런 경우에는 지역 관광 안내원이 예를 들어서 문화유산 해설가의 역할을 겸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유산 해설가는 이 자원이 가지는 의미나 가치를 전달하는데 매우 중요하게 이제 여기는데, 관광 안내원은 사실은 이러한 내용들, 자원의 의미나 가치들도 나름대로 해설을 하기는 하지만, 이 관광 안내원의 가장 큰 역할들은 여행의 전반적인 관리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할 구분은 사실은 좀 경중이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문화유산 해설가는 자원이 지니고 있는 그런 가치나 의미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관광 안내원은 관광객과 숙식을 함께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여행을 통해서 발생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것이 바로 여행 관리의 측면에서 보면 이 관광 안내원의 주요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문화유산 해설가는 그 자신이 관광객이 될 수도 있지만 관광 안내원은 그렇지 못합니다. 문화유산 해설가는 이 특정한 관광적인 요소가 있는 자원을 직접 방문해서 이 경험하는 관광객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관광 안내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 전체를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진행하고 관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객의 입장이 아닐 수밖에 없는 거죠. 예. 폰트라고 하는 학자는 이러한 문화유산 해설사와 관광 안내원이 이 양측의 부족한 부분, 긍정적인 측면들을 서로 조합해서 이러한 서로 간의 차이점들을 좁혀나갈 수 있는 그런 점이 있다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 해설의 목적은 뭘까요? 예,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바로 방문자가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방문자를 만족시키는 그런 해설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해설을 하는 목적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문화재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목적이 있고 이런 특정한 그런 의미를 지니는 그런 자원이기 때문에 이런 자원이 계속 선양되고 관리되고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유산 해설하는 것은 이런 자원에 대한 것들이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화 자원 관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설을 통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던 그런 이 문화 자원에 대한 내용들, 의미, 가치들을 관광객에게 심어줌으로 인해서 관광객들은
우리가 잘 알고 미처 알고 있지 못했던 그런 한 내용들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이 문화 자원에 대해서 이 문화 유산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는 그런 이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 해설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역할들은 바로 이렇게 방문자 만족, 자원의 관리, 이미지 개선의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문화유산 해설 방법입니다. 문화유산 해설 방법은 다양하게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안내자 해설 기법, 자기 안내 해설 기법이라고 하는 그런 방식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내자 해설 기법은 이런 겁니다. 방문자 센터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방문자 센터에서 나름대로 이 방문자들을 위한 그런 그 해설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동식 해설 기법은 문화유산 해설사들이 직접 이동을 해가면서 해설하는 구간이고요. 예를 들어서 거점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거점에서 거기에 인력이 배치가 되어 있다거나 또는 문화유산 해설사가 이동을 해가면서 특정한 거점을 중심으로 이동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거점에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중심으로 해서 해설을 해나가는 방식이 바로 거점식 해설 방식입니다. 그리고 역사적 사실의 재현 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해설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과거의 그 과거 그러니까 지나가 버린 역사에 대한 것들을 오늘날 온전히 해설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현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해설을 해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안내자 해설 기법의 특징은 해설자가 방문자들과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방문자들에게 직접 대화하고 상호 교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점이 매우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자기 안내 해설 기법에 비해서는 매우 직접적이고 이 설득력이 높여지는 그런 그 해설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뭐 인적 자원에 대해서 재정적인 지원 부담이 사실은 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방문객은 이 해설 기법을 원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전문가를 초빙해서 현장에서 해설을 한다는 것은 무료 봉사, 자원 봉사를 하는 그런 그 해설사들도 있지만 우리가 특정한 전문가를 초빙해서 현장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자라든지 그 분야의 전문가, 현장 전문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소정의 안내료를 뭐 책정을 해서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런 재정적인 부담이 관광 요금에서 포함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제 오늘날 이제 문화유산 해설이나 문화관광 해설의 많은 부분은 자원봉사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기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이 문화유산 해설 시스템들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자기 안내 해설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안내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그 해설을 이해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안내판을 보고 읽으면서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직접 우리가 이해하고 현장에서 둘러볼 수 있는 겁니다. 예. 특정한 인쇄물, 이 공간, 이 팜플렛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쇄물을 통해서 이 역사 유적이나 이제 문화 자원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이나 특정한 그런 공간에 가면 우리가 음성 녹음 시스템들, 전자장치들을 이제 대여를 해서 그 전자장치 음성 기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동하면서 이 관련된 문화 자원이나 유산 자료들을 우리가 듣는 그런 그 해설도 있기 때문에 자기 안내 해설 기법에 다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이 안내자 해설 기법이나 자기 안내 해설 기법들이 이제 이렇게 해설의 방법으로서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문화해설사가 되신다면 아무래도 안내자 해설 기법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활동을 하게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유산을 해설하는 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이런 여기 아래 소개되고 있는 자기 소개, 자신감, 태도, 유머 감각, 뭐 해설에 대한 리듬, 뭐 솔직하고 겸손한 자세 이런 것들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런 요소들은 물론 배워서 되는 것도 있지만 평상시에 이런 어떤 특정한 문화유산을 대하는 자세 그리고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방문자 그리고 관광객들을 대하는 평상시의 몸가짐에서도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유산 해설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요소들에 대해서 항상 자기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문화유산 해설에 대한 지금 내용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문화유산 그리고 문화관광 해설사라고 하는 이 분야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근래 문화유산 해설사, 문화관광 해설사 이런 용어들이 뭐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기관에서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기도 하는데요. 문화관광 해설사, 다문화 해설사, 뭐 문화유산 교육사, 뭐 문화유산 해설사 이런 뭐 다양한 그런 형태의 이름으로 명칭으로도 있습니다. 문화유산 해설만 하는 게 아니고 숲 해설가, 산림 지킴이, 자연 환경 해설가, 공간 기록 연구자, 공간 기록자 이런 다양한 형태로도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특정한 이제 이런 그 명칭에 따라서 그 해당되는 전문성이 분명히 있기는 있지만 숲 해설가라든가 산림 지킴이 이런 형식의 경우처럼 특정한 대상들을 조금 더 강조하거나 집중해서 설명하는 해설하는 그런 그 형태들의 전문가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도 여러분이 좀 참고하셔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에 가면은 이제 해설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 도슨트라고 하는 개념으로 박물관 안내 해설을 해 주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 박물관에서 이 전시를 기획한 기획자가 직접 도슨트로 나서서 해설을 안내를 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 전시에 관련해서 특정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고 그 해설에 투입이 돼서 많은 이 관람객들을 파트별로 구분해서 안내하는 그런 그 도슨트들도 있습니다. 자, 문화유산 해설사, 특히 이제 문화유산 해설을 한다는 것은 뭐 기본적인 개념이나 이런 부분들은 앞서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문화유산 해설은 방문자에 대한 교육적 활동입니다. 그리고 관광지에 대한 인식을 넓혀주는 그런 활동이고요. 관광지를 이용자에게 새로운 이해와 통찰력, 흥미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해주는 활동이다. 그리고 관광 자원의 보존을 그 보존에 대한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기술입니다. 그러한 그 정보 전달 과정이 바로 문화유산 해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유산 해설사라고 하는 것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유산을 해설하는 자, 문화유산 해설하는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문화유산 해설사의 개념들이 좀 태동한 건 좀 오래됐습니다. 예, 경기대학교에서는 일찍이 이러한 이 관광지에서 해설가를 인증하는 제도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런 연구 보고서가 99년에 이미 나왔었고요. 전라남도에서도 관광지 해설가 양성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미 이 문화유산 해설사 이전에 이미 관광 해설사 개념으로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문화관광부에서는 2001년에 문화유산 해설사 양성에 관련된 그런 사업계획을 확정을 했고
각 지자체별로 문화유산 해설사 양성 교육을 시행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2006년도에 서울문화사학회에서 서울문화유산 해설사 과정을 6개월 동안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관련된 활동들을 이제 꾸준히 해오게 됐는데요. 2005년에 문화유산 해설사를 문화관광해설사로 명칭을 이제 변경하는 그런 변경해서 시행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지자체마다 지금도 문화유산 해설사와 문화관광 해설사의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2017년도 문화관광부에서는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지침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정리를 해서 각 시도에 지침을 내렸었는데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내용이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지침입니다. 이것은 이제 문광부에서 공식적으로 문화관광 해설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그런 그 지침들을 내려준 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는 이제 교육을 듣고 계시는 분들에게 이 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좀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이 문화관광 해설사라고 하는 개념이나 전반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떤 범위의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활동 영역을 보면은 문화재,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관광지나 생태, 녹색관광, 농어촌 관광 등 다양한 관광 자원으로 확대가 가능합니다. 기존의 문화유산 해설 개념을 포함해서 확대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이 문화유산 해설사들의 그 영역의 범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포괄해서 문화유산 해설, 문화 또는 문화관광 해설사로 활동을 하지만 그 안에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개척해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해설사라고 하는 큰 범위 아래 동학문화해설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동학에 대한 역사 문화를 기본 이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 동학의 역사성, 동학의 그런 그 정신적 가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역사 공간, 동학 역사 공간에서 해설해 나가는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동학에 대한 그런 그 전문성을 가지고 해설을 해 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사람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이런 지자체라든지 각 단체 어떤 특정한 기관에서 운영하는 이 문화관광 해설사, 문화유산 해설사들은 자원봉사의 개념이 처음에 많이 도입이 됐고 지금도 거의 그런 부분들이 좀 강조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점들은 사실은 남들에게 타인들 이 특정한 문화유산을 이해를 하려고 찾아오는 분들에게 내가 적극적으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진솔하게 이러한 내용들을 설명을 해내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화유산 해설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러한 자원들이 꾸준하게 보존되고 이어질 수 있도록 이 자원을 관리하는 목적 그리고 이 자원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서 이 자원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의 하나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목적들을 순수하게 진솔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애정 있게 바라보고 이러한 내용들을 정말 이 찾아오는 분들에게 정성스럽게 해설을 하려고 하는 그런 그 역할들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자원봉사의 그런 역할들, 의미들이 있지 않으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사실 자원봉사라든지 정말 내가 좋아서 해야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 이제 살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그런 걸 경험하게 되는데 내가 좋아서 하지 않는 일은 사실은 오래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정말 좋아서 내가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면 동학문화해설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적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해설사, 문화유산 해설사는 그 특정한 문화유산 유적에 대한 전속 안내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정 문화유산에 전속돼서 또는 특정 문화유산을 집중적으로
해설하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아울러 관광종사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화유산 해설사는 그 지역, 그 해당되는 문화유산이 있는 그 소재하고 있는 그 지역의 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앞장설 수 있는 관광종사원으로서의 그런 역할도 일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야기꾼이다. 예, 맞습니다. 정해진 분명히 문화관광 해설사나 문화유산 해설사들이 특정한 문화유산에 대해서 해설을 할 때 해설 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하게 이 문화유산을 해설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라고 하는 이 특정하게 준비된 그런 그 코멘트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 코멘트를 어떻게 풀어서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냥 단순히 말하는 그냥 발화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냥 전달해주는 전달자로서만 할 수 있는 것, 그런 역할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런 삶에 그런 농축되어 있는 다양한 여러분의 장점들을 이 멘트에 적용을 시켜서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이 일종의 쇼맨십 또는 여러분만의 어떤 특화된 화술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스토리텔러로서 기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딱딱하게 듣고 이해하는 그런 수준을 뛰어넘어서 듣는 사람이 정말 몰입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유도하는 그런 그 이야기꾼으로서의 그런 그 기재를 여러분이 그 발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특정한 유산의 유물이나 유산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 유산이 그 갖고 있는 의미나 가치에 대한 에피소드들, 우리가 학술적으로나 아니면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지 않았던 어떤 특정한 에피소드들을 발굴을 해서 그러한 내용을 이야기 형태로 스토리 텔링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말 그대로 이야기꾼으로서의 재담꾼으로서의 전달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문화유산 해설 기법.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도 문화유산 해설에 대한 기법들은 중간중간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분명히 캐치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는 문화유산 해설사로서 갖춰야 될 자질이나 그런 그 어떤 특정한 기법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 제가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내용들은 제가 문화유산 또는 역사 공간들을 답사하고 해설하는 과정에서 경험했던 내용들을 설명을 하는 것도 있지만, 물론 기존에 많은 연구자들이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연구자들이 학술적으로 정리해 놓은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술적인 그런 그 측면에서의 그 문화유산 해설사의 자질, 그리고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문화유산 해설사들의 그런 이 경험, 이런 것들도 같이 있습니다. 물론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는 이미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들이 100% 이것이 정답이다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러한 내용들이,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내용들이 나름대로 좀 참고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문화유산, 문화관광해설사의 자질 뭘까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정, 열성. 근데 사실 이 열정, 열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 한자로 보면은 뜨거울 열자예요. 예. 그래서 가슴속에 뜨거운 뭐가 있지 않으면 어떤 일들을 추진하기 어렵고 진행하기 어렵고, 특히 지속적으로 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봉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어려움들이 사실 많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빨리 떨쳐내고 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바로 내 안에 이게 정말 나에게 필요하거나 나에게 필요한 건가, 내가 이게 정말 좋아하는 건가
내가 이걸 자랑스러워 하는 일인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좋아하고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자기가 열정이 없으면 그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열정이나 열성이 있으면 지속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유산 해설이라고 하는 것도 해설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곳에서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부지불식간에 상처받기도 하고 오류도 생길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의기소침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배워가면서 극복해 나가는 것은 자기 안에 열정이 있으면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제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왕이면 해설을 하는 데 있어서 딱딱한 그런 이 해설 기법보다는 조금 더 유머스럽고 효과적으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약간의 느슨한 형식의 그 어떤 그 몸짓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용어의 선택들도 조금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용어의 선택들도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균형 감각 사실 중요합니다. 특히 역사 공간을 해설을 할 때는 그리고 역사 인물, 역사적인 사건 이런 것들을 그 해설을 할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단편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지식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 그리고 내가 조금 더 공부해서 알고 그 갖고 있는 지식들이 있을 텐데 그러한 지식들이 100% 완벽한 지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급부의 지식들도 있을 거고요. 반대론자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 의견들도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나름대로 좀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화유산 해설하는 사람들은 그 관련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많은 공부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명확하게 설명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따뜻해야죠, 당연히. 예, 이 문화유산을 대하는 자세들이 이 따뜻한 마음이었으면 이런 온전하게 해설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그 해설 중에 오류가 생겼다거나 아니면 내용적인 오류가 생겨서 급 당황할 수도 있고 독특한 질문을 받아서 내가 미처 답을 못하는 그런 급 당황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침착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미처 몰랐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몰랐다고 모르고 있었다는 내용들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고 좀 더 공부를 해서 다른 방식으로라도 그런 것들을 또 제대로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겸손하고 이런 것들, 겸손한 자세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해설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명료하게 얘기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내용은 이 앞에서 했던 내용과 약간 비슷한데요. 해설하는 사람이 물론 이제 특정하게 정말 비운의 공간 이런 곳에서는 정말 이 비운의 그런 그 감정을 표현해서 설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우울하거나 침울한 분위기에서 해설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예. 듣는 사람들, 참여하는 관광객이나 이 해설 참여자들이 편안하게 들을 수 있고 유쾌하게 들을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이 즐거운 표정이나 온화한 표정, 따뜻한 표정을 지어서 보여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문화유산의 해설의 과정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는 그 앞에 부분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레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문화유산 해설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한 요소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그 하나하나 요소들이 다 개별적인 것보다는 짜임새 있게 유기적으로 조합해서 표현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관여, 짜임새, 생명 불어넣기, 전달 이 네 가지의 요소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관여시켜라. 예. 과거와 현재를 관련시켜서 설명하는 것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역할을 한번 해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역사 속에 한 일부의 장면이 되어서 그 역사와 내가 동떨어진 공간에 있지 않고 내가 이 공간에 들어옴으로써
해설자는 관람객이 그 역사 안으로 같이 들어와 있을 수 있도록 그 역사와 관여를 시켜주는 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골격이 짜임새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거리를 선정하고 해설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단순히 뭐 달락달락 그 설명해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또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앞에서 설명한 내용이 뒤에서 연계가 되고 이어지는 연결들이 순차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연계성을 띤 그런 그 해설들도 매우 필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이런 건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사전에 이제 기획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와도 일맥상통한데요. 해설이 기획되고 해설이 잡혀 있으면 해설자는 그 해설할 대상이나 내용 그리고 이 해설에 참여하는 관광객의 그 대상 그리고 이 관광객들의 이 그 답사 목적 이런 것들을 사전에 미리 인지하고 나름대로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참여하는 참여자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된 정보들을 가지고 이 해설되는 내용들을 같이 연계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골격에 생명을 불어넣자. 자, 이러한 짜임새들이 있는 그러한 그 골격들이 짜임새가 있어지면 사실은 자, 이 골격이라고 하는 것은 근육과 피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격에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많은 재료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 이야기에 어떤 특별한 테마를 접목시킨다거나 일화 또는 증인, 증언 이런 것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 자료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유산 해설하시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고궁박물관이나 또는 경복궁이나 이런 데 해설 가는 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참여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아니면 어떤 특정한 단체들 그 유적지 답사 가면은 해설하시는 분들이 그냥 나와서 마이크로 해설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꼭 옆구리에 바인더북을 끼고 있거나 이런 분들 보셨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해설을 좀 더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사진을 갖고 온다거나 지도를 갖고 온다거나 어떤 특정한 유물을 또 들고 와서 보여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소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 그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데 있어서 매우 효과가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그걸 경험하시는 분 또는 지금 그렇게 활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 지금 강의를 들으신 분 중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의주길이나 연행길 답사를 안내를 하면 그런 내용들의 책자라든가 또는 그 사진 자료, 특히 이제 저는 고지도, 저는 이제 길이라고 하는 교통로를 중심으로 해설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다니면서 해설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몰입도가 상당히 좋고 그 해설의 완성도도 높아집니다.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할 수 있고요. 뭐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전달이 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딱딱하게 말로 표현해서 말로 그냥 감언이설 시킬 수도 있겠지만, 예,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에 걸맞는 이야기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걸맞는 제스처나 이런 어떤 특정한 행동, 표정 이런 것들을 같이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이야기꾼이 될 필요가 있다. 스토리텔러가 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스토리에 적합한 어떤 그 몸짓, 표정 이런 것들도 가미를 한다면 많은 그런 그 해설을 듣는 분들로 인해서 어떤 특정한 인상, 좋은 인상,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